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옆에 터를 잡은 아담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이 마치 어미닭 품속의 병아리들처럼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순박하고 부지런한 이들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물결치던 그곳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대대로 글을 읽고 벼슬을 지낸 명망 높은 가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슬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에 들어서면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대청마루가 한눈에 들어왔고, 뒤뜰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어 이 집안의 살림 규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마당을 쓸거나 물을 길어 날랐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 짜인 배틀처럼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안주인인 정씨 부인의 덕망과 솜씨 덕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본래 양반 가문의 교수로 태어나 김진사에게 시집온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터였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러서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함부로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혹여 하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타이르며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갈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상님께 집안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을 살피고 곳간을 단속하며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씨 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김진사 댁의 기둥은 사실상 그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이면 입을 모아 정씨 부인의 덕을 칭송하며 그녀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평온하던 김진사 댁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학문을 즐기고 풍류를 아는 점잖은 선비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적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읍내를 출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잦은 외출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내 대장부의 일에 아녀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여기며 묵묵히 집안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낯선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가마는 붉은 휘장이 둘러져 있어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귀한 분이나 혹은 기생이 타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가마는 김진사 댁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섰고,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깜짝 놀라 안채로 뛰어들어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김진사가 가마 옆에 서서 멋쩍은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더니 가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서 한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는데, 그녀의 자태는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요염했습니다. 나이는 가스물을 넘긴 듯 보였고,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선이라 하였는데 읍내 기방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벌써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정씨 부인에게 화선을 소개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귀한 터라 집안의 대를 잇고 자신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작은 부인으로 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씨 부인 슬아에는 딸만 둘이 있을 뿐 아들이 없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의 첩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내색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화선을 맞이했습니다. 예법에 따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절을 받은 정씨. 부인은 화선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네며 집안의 화목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화선이 고개를 들어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나 존경심보다는 묘한 경쟁심과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선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예, 마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씨 부인의 비녀와 입고 있는 비단옷 그리고 안방의 화려한 자개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화선은 비록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댁의 첩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김진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아가 이 집안의 실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위험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화선을 위해 사랑채 옆에 별채를 내어주었습니다. 본래 귀한 손님이 오면 머물던 곳이라 볕이 잘 들고 가구들도 훌륭했지만 안방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화선은 방을 둘러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김진사 앞에서는 세상 더없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화선의 모습에 넋을 잃고 좋아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담장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부엌에 모여 쑥덕거리며 새로운 작은 마님의 미모와 콧대 높은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채의 불은 깊은 밤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살폈지만 별채의 문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척이 없자 정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화선을 깨우도록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난 화선은 밤새 진사나리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을 설쳤습니다라며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혀를 차며 못마땅해했지만 김진사가 옆에서 화선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몰아 크게 꾸짖지도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화선을 불러 집안의 법도와 예절에 대해 일러주었으나 화선은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화선의 아나무인 같은 행동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을 옷감을 고른다며 정씨 부인이 아끼던 비단을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부엌 하인들에게 까다로운 음식을 요구하며 닥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토를 다느냐며 눈을 부라리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가 있을 때는 세상 없이 여리고 착한 여인 행세를 했지만 김진사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본색을 드러내어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화선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참고 또 참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씨 부인은 장독대에서 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화선이 다가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이런 내슨 일은 하인들에게나 시키시지 왜 직접 하십니까? 손이 거칠어지겠습니다. 말은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장맛은 안주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네. 자네도 이 집안의 식구가 되었으니 언젠가는 배워야 할 일이야. 그러자 화선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진사나리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바빠서요. 그런 일은 배울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선의 당돌한 대답에 정씨 부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화선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쳐들고 돌아섰습니다. 화선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정씨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당을 굴러다니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의 늙은 유모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 여우 같은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너무 봐주시면 기어오를 것입니다. 초장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야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거의 매일 밤을 별채에서 보냈고 안채에는 발길을 뚝 끈다시피 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정성껏 지은 겨울옷을 김진사에게 전해주려 해도 화선이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이 지은 것처럼 꾸며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안방 마님보다 작은 마님의 위세가 더 대단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읍내 장터에까지 김진사가 첩에게 빠져 조강지처를 소박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아침이면 변함없이 집안을 건사했습니다. 화선은 김진사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욕심의 크기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옷가지나 장신구를 탐내던 것이 점차 곳간의 열쇠와 집안의 재산 관리권에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에게 은근슬쩍 마님께서는 연로하셔서 살림을 꾸리는 것이 힘겨워 보이십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라며 유혹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화선의 달콤한 속삭임과 애교에 넘어가 그럼 자네가 곳간 출입을 조금 거들어 보도록 하게라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곳간 열쇠의 일부가 화선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정씨 부인은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윙윙 소리를 내며 울었고 안채의 문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아버지가 물려주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인내라는 두 글자를 화선지에 써 내려가는 그녀의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패배가 아님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곳간에서 좋은 쌀과 비단을 빼내어 친정으로 몰래 보내기도 하고 자신을 따르는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값비싼 놀이개와 비단들이 쌓여갔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까마귀가 날아와 불길하게 울어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진사 댁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정작 김진사는 화선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정씨 부인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한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화선이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문서가 보관된 괴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낮게 꾸짖자 화선은 화들짝 놀라며 문서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보다는 들켰다는 짜증과 함께 도끼 어린 반항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선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마님께서는 왜 밤늦게 다니시며 사람을 놀라게 하십니까? 거짓말이 명백했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드는 모습에 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선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산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 여인이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것을 넘어 집안 전체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엄한 목소리로 화선을 꾸짖으며 당장 방으로 돌아가 근신할 것을 명했습니다. 화선은 입술을 비죽거리며 억지로 자리를 떴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쿵쿵거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화선이 사라진 어둠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김진사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워 거대한 덩굴이 되어 집안을 휘감으려 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진사 댁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보다 더 시린 것은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밤늦게 곳간을 뒤지다 들킨 화선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김진사의 아이를 가질 몸이라며 보약을 다려오라 호통을 치는가 하면 아랫목이 식었다며 새벽부터 하인들을 깨워 장작을 더 넣으라고 닥달했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정씨 부인의 그늘 아래서 평온하게 지내던 하인들은 난생 처음 겪는 살벌한 분위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빚을 소리마저 조심스러워 숨을 죽여야 했고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게 나면 별채에서 어김없이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선의 횡포는 집안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에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은 김진사 댁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글쎄, 어제는 그 첩이 안방마님이 아끼시는 난초 화분을 일부러 깨뜨렸다지 뭔가. 그래놓고 고양이가 했다고 시치미를 뚝 떼더란다. 한 아낙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가? 며칠 전에는 읍내 포목점에서 비단이란 비단은 죄다 외상으로 긁어다가 치마저고리를 해 입었다는구먼. 김진사 어른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지. 조강지철을 두고 어찌 저런 여우 같은 것에 홀려 집안을 망치려 드는지 원.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덕망이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씨 부인이 겪을 마음고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늙은 유모는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부터 따라온 몸으로 정씨 부인을 친딸처럼 아끼고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모는 참다 못해 정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저 화선이라는 계집이 하는 짓이 날로 험악해져 이제는 마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합니다. 어제는 부엌 어미에게 뜨거운 국을 끼얹으려다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런 독한 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손은 분노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유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나. 허나 지금 내가 나서서 그 아이와 다투면 바깥 어른의 체면은 무엇이 되고 집안 꼴은 어찌 되겠는가. 악은 스스로 그 뿌리를 드러내어 말라 죽는 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선이 단순히 철없는 여인이 아니라 뿌리 깊은 탐욕을 품은 존재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가지를 치려다가는 나무 전체가 상할 수 있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화선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김진사는 읍내에서 돌아올 때마다 화선의 손에 들려줄 값비싼 장신구와 맛난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우리 화선이가 웃으면 내 마음에도 봄꽃이 피는 것 같구나. 김진사가 허허 웃으며 화선의 비위를 맞추면 화선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나리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합니다. 하지만 안채에 계신 마님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라며 은근히 정씨 부인을 모함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곧이 듣고 자네가 이 집의 귀한 사람이거늘 누가 눈치를 준단 말인가? 내 곧 어미 일러두겠네라며 오히려 정씨 부인과 하인들을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사 준비는 안주인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목욕제게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제수를 장만하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는 이미 화선이 들어와 팔짱을 낀 채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사상에는 저 생선 말고 더 크고 비싼 돔을 올리거라. 그리고 과일도 읍내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다시 사오고. 화선은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법도에 맞게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비싸고 화려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기에 하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서자 화선은 짐짓 놀란 척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나오셨습니까? 마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좀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정씨 부인은 동요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일은 이 집안 며느리인 나의 소임일세. 자네 마음은 고마우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물러가 있게. 정씨 부인의 단호한 어조에 화선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을 나가는 화선의 눈초리는 독사처럼 매서웠고 그녀는 속으로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그녀에게 정씨 부인은 반드시 넘어야 할, 아니 없애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선은 김진사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날이 제가 조상님을 잘 모시고 싶어 조금 거들려 했을 뿐인데 마님께서 저를 천한 출신이라 무시하며 부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화선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음을 했고 김진사는 그런 화선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정씨 부인을 찾아가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을 그리 매몰차게 대할 필요가 있어? 화선이도 이제 식구이니 너무 괄시하지 마시오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가 찼지만 남편의 어리석음을 탓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기에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화선은 이제 더 대담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이 모든 서름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하늘은 아직 그녀에게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화선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겠다고 설쳤고 김진사는 거금들여 굿판을 벌여주기도 했습니다. 밤새 징과 꽹과리 소리가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시끄럽게 했고 마을 어른들은 양반 집안에서 저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라며 혀를 찼습니다. 정씨 부인은 시끄러운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지만 혹여나 집안에 애군이 낄까 염려하여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사건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아끼던 자개함 속에 보관해둔 옷가락지 한 쌍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옷가락지는 정씨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인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몸종 하나가 쭈뼛거리며 나섰습니다. 마님, 실은 어제 낮에 작은 마님께서 마님방에 다녀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던 차에 하인의 증언은 화선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선의 처소인 별채로 향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별채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방 안에서 화선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선은 황급히 무언가를 이불 속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방에 있던 옷가락지가 보이지 않네. 혹시 자네가 본 적이 있는가? 화선은 시치미를 뚝 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마님, 사람을 어찌 보고 도둑 취급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물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태어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을 고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일일세.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용서할 테니 어서 내놓게. 정씨 부인의 기세에 눌린 화선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며 도끼 어린 눈으로 정씨 부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진사나리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마님께서도 무사치 못하실 겁니다. 화선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오히려 정씨 부인을 협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진사의 총애를 뒷배삼아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하인들이 하나둘 별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방마님과 작은마님의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화선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섣불리 몸을 뒤져 찾아냈다가는 화선이 모욕을 당했다며 김진사에게 달려가 일을 크게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다. 네가 숨긴다고 숨겨질 죄가 아니니 부디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정씨 부인이 돌아서려는데 이불 끝자락에서 옥빛이 반짝였습니다. 급하게 감추느라 미처 다 가리지 못한 가락지 한 짝이 삐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그것을 가리키려 하자 화선은 재빨리 몸을 날려 이불을 덮어버리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내 배야, 마님께서 저를 밀치셔서 배가 아픕니다. 화선은 바닥을 구르며 있지도 않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치 정씨 부인이 임신한 자신을 해하려 한 것처럼 꾸미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하인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고 때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김진사가 비명 소리를 듣고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화선아, 괜찮으냐?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화선을 부둥켜 안았고 화선은 김진사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정씨 부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날이 마님께서 저를 제 뱃속에 있을지도 모를 아이를. 화선은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며 실신한 연기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정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투기가 이다지도 심하오? 사람을 잡을 셈이오? 정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을 찾으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 억울했지만 흥분한 김진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들리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김진사의 고함 소리와 화선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유모가 달려와 정씨 부인의 등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마님, 세상에 저런 천벌 받을 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혼쭐을 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한들 집안 망신만 시킬 뿐이다. 허나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저 아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니 내 방식대로 바로잡을 것이다. 정씨 부인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을 잃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단단하고 냉혹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화선은 김진사의 위로를 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저 늙은 여편네만 몰아내면 내가 안방마님이 되는 거야. 화선은 자신의 연기가 성공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훔친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탐욕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함정이 결국 누구를 삼키게 될지를 말입니다. 정씨 부인은 밤새 잠들지 않고 촛불 아래서 묵묵히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 위에 고이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화선을 향한 단죄의 계획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간밤에 김진사 댁에서 큰 사단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첩이 본처를 몰아내려 자해 공갈을 했다더라. 아니다. 본처가 질투에 눈이 멀어 첩을 때렸다더라. 등 온갖 말들이 오갔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담장 안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김진사 댁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보아야만 끝날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눈을 뿌리고 있었지만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화선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에 누워 온갖 산의 진미를 요구했고 정씨 부인이 아끼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주무르라 시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화선의 발을 주물러야 했고 이를 지켜보는 유모의 속은 숫덩이가 되어갔습니다. 화선은 김진사가 없을 때면 하인들에게 너희들도 줄을 잘 서야 할 것이다. 곧 안방의 주인이 바뀔 테니까라며 대놓고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 그녀의 발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씨 부인은 단정한 차림으로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회초리 한 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유모가 서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무너져 말이 아니니 오늘 내일을 바로잡으려 한다. 별채에 가서 작은 마님을 모셔오너라. 하인이 머뭇거리며 별채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선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약간의 불안감을 감춘 채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멍석과 회초리를 보고 멈칫했지만 곧 김진사를 믿고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회초리가 준비되었지만 화선은 결코 순순히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가 급한 보릴로 잠시 읍내에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기에 화선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나리가 돌아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 마루에 앉아있는 정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반성은커녕 감히 본처가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화선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도끼를 품은 꽃처럼 꼿꼿하게 서서 정씨 부인의 기세에 맞섰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여인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지켜보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화선의 태도에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구나. 도둑질한 물건을 내놓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내 이번만은 눈 감아 주려 했건만 끝내 거짓으로 일관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엄엄했고 그 안에는 집안을 지키려는 가장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선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나리께서 돌아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고해 바칠 것입니다. 화선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사의 총애를 방패 삼아 뻔뻔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말로 타일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멍석에 앉혀라. 집안의 법도가 무엇인지 몸으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화선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누구라도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뱃속에 진사되게 귀한 핏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감히 너희들이 천벌을 받을 짓을 하려느냐. 화선이 임신을 핑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양반댁에 핏줄을 해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소란을 틈타 화선은 기세가 등등해져 정씨 부인을 향해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님, 아이를 못 낳아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불쌍하여 제가 아들을 낳아드리려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투기가 나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리께서 아시면 마님을 칠거지약으로 내쫓으실 겁니다. 화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마 듣고 넘길 수 없는 폐륜적인 망언이었습니다. 안방 마님에게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내쫓겠다고 협박하는 첩이라니. 이는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진 말세의 풍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늙은 유모는 기가 막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정씨 부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화선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화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아들을 낳는 것이 벼슬이더냐. 설령 네가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근본이 천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찌 이 가문을 이끌 제목이 되겠느냐. 너의 그 썩은 마음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네 자식 또한 불행해질 것이다. 정씨 부인의 말은 화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자신의 천한 신분을 싣고 아들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던 화선에게 근본이 천하다는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순간 화선의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화선은 앞뒤 잴 것 없이 정씨 부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감히 나를 저주해? 내 아들이 주인이 되면 너는 찬밥 신세야. 화선은 악다구니를 쓰며 정씨 부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선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씨 부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마당에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첩이 본처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조선의 법도와 위계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하극상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하얀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녀의 비녀가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비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화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잠시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찌릿하고 얼얼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밀려오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야. 어디서 감히 귀한 아들을 품은 몸에게 저주를 퍼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봐야 한다는 광기가 그녀의 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가느다란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연민 그리고 죄인을 바라보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낮지만 뼈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내 뺨을 친 것은 나를 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조상님들과 하늘의 법도를 친 것이다. 내 죄는 이제 씻을 물조차 없으니 다가올 대가를 달게 받아라.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읍내에서 돌아온 김진사가 대문을 들어서며 고함쳤습니다. 그는 마당에 널브러진 멍석과 회초리, 그리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 서 있는 정씨 부인과 씩씩거리는 화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화선은 김진사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나리, 마님께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살려주십시오. 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마님께 문안을 드리러 왔는데 다짜고짜 하인들을 시켜 저를 멍석말이 하려 했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 반항하다가 실수로 마님의 옷깃을 스쳤을 뿐인데 뺨을 맞았다고 누명을 씌우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화선은 자신의 죄를 정씨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바닥을 기어 김진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지만 화선의 말도 안 되는 연기에 김진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정씨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정말 화선이를 멍석말이 하려 했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보다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첩의 말을 더 믿으려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눈이 있으시니 보시고 귀가 있으시니 들으십시오. 제 뺨의 상처가 거짓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아이의 눈 속에 든 탐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김진사는 화선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화선은 김진사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가련한 척 연기했습니다. 나리, 마님께서는 제가 잉태한 아이가 나리의 핏줄이 아닐 거라고 모욕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화선의 이간질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핏줄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씨 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찌 핏줄까지 의심한단 말이오? 투기가 과하여 덕을 잃었구려. 김진사는 정씨 부인의 뺨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화선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이 기막힌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주인이 원망스러웠고 악독한 첩이 득세하는 꼴을 보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유모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의가 죽었구나. 조상님들이 보시면 무덤에서 통곡하실 노릇이다. 하지만 김진사는 유모의 말도 듣지 않고 화선을 부축하여 별채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홀로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부어오른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별채로 들어간 화선은 김진사의 품에 안겨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늙은이는 신뢰를 잃었고 나리는 완전히 내 편이야.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진사는 놀란 화선을 진정시킨다며 비단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꿀물을 타오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화선은 아픈 척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정씨 부인을 어떻게 완전히 내쫓을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욕심은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과 입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이 모든 광경을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화선의 악행을 기억했고 정씨 부인의 억울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또한 정씨 부인이 멍석마리를 준비하며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화선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패배하여 물러선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위해 잠시 칼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부어오른 뺨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아의 사또, 그리고 문중의 어른들에게 보내는 통문이었습니다. 집안의 일을 밖으로 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폐륜을 저지른 첩을 처단하고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분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의 핏자국 같은 붉은 흙을 덮어주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난 상처는 덮이지 않았습니다. 별채에서는 화선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지만 안채는 적막강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폭풍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김진사댁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심판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첩이 본처의 뺨을 때린 그 손이 결국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화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 밤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는 헛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하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찍히는 발자국들은 하나같이 엄숙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기별을 받고 인근에 사는 김씨 문중의 어른들이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노인들의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랑채에서 늦잠을 자던 김진사는 뜻밖의 방문에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어나와 어른들을 맞이했지만 문중 어른들은 김진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문의 가장 어른인 백부님이 대청마루 상석의 자리를 잡고 앉자 나머지 어른들도 위계에 따라 좌우로 정좌했습니다. 김진사는 영문을 몰라 식은땀을 흘리며 그 아래 무릎을 꿇었고 정씨 부인은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나와 어른들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한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피멍이 들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백부님은 정씨 부인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더니 내 눈으로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구나. 진사, 자네는 가장으로서 어찌 처신을 했기에 부인의 얼굴이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는가? 백부님의 호통에 김진사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별채에서 소식을 들은 화선이 꽃단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문중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초대받지도 않고 끼어들며 자신의 미모와 애교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마당에 들어선 화선은 짐짓 놀란 척하며 어른들께 교태 섞인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따뜻한 술상이라도 봐 올렸을 텐데요. 화선은 눈웃음을 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대청마루의 공기는 오히려 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양반 가문의 엄격한 법도를 평생 지켜온 노인들에게 첩이 함부로 나서는 모습은 천박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백부님이 지팡이로 마루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자 화선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요망한 입을 놀리느냐. 안주인이 있는데 첩실이 함부로 나서는 법이 어디 있더냐. 당장 그 입 다물고 뜰 아래 무릎을 꿇어라. 우렁찬 호통 소리에 화선은 기가 꺾여 쭈뼛거리며 마당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진사를 힐끔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어른들의 눈치가 보여 화선을 감싸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애구는 마른 침만 삼키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숙부님들, 불민한 며느리가 집안을 잘 건사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더 이상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염치불구하고 어른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고해 바쳤습니다. 옷가락지가 없어진 일, 화선이 거짓으로 복통을 호소한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 일까지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문중 어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세상에 첩이 본처의 뺨을 때리다니. 이건 삼강오륜을 능멸하는 패륜이야. 어른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선은 다급해져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나리, 화선은 다시 눈물을 짜내며 발버둥 쳤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부님의 눈빛은 이미 화선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백부님은 김진사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진사, 자네도 보았을 것 아닌가? 부인의 뺨에 난 상처가 저리 선명한데 저것이 자해가 아니면 누가 한 짓이란 말인가? 김진사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투다가 그리 된 것 같기는 하오나 화선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여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변명에 백부님은 혀를 찼습니다. 사내대장부가 계집의 치마폭에 쌓여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아이를 가졌다는 핑계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정씨 부인이 조용히 손짓을 하자 대문 밖에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 영감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이 미리 사람을 보내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의원 영감이 마당에 들어서자 화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태기가 있다고 하여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혹여나 놀라서 태동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화선은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싫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외간 남자의 손을 탄단 말입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화선은 옷자락을 여미며 뒤로 물러났지만 백부님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잔말 말고 팔을 걷어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하인들이 달려들어 화선을 붙잡았고 의원 영감은 화선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원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놓았습니다. 마당에는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원 영감은 어른들을 향해 정중히 읍하고 말했습니다. 맥이 아주 힘차고 고른 것을 보니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오나 의원 영감은 잠시 말을 뜸들이더니 김진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임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태기가 있다면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맥이 잡혀야 하거늘 이 여인의 맥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의 맥일 뿐입니다. 의원 영감의 선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자네가 나를 속였단 말인가? 화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돌팔이 의원입니다. 제가 헛구역질을 하고 신음식이 당기는 걸 나리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화선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김진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었건만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조종하고 본처를 핍박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천륜을 빙자하여 나를 능멸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기는 한 것이냐. 김진사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어서 정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화선의 방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화선은 누구 맘대로 내 방을 뒤지냐며 악을 썼지만 건장한 하인들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나인들이 화선의 방에서 찾아낸 물건들을 대청마루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정씨 부인의 없어진 옷가락지뿐만 아니라 김진사 몰래 빼돌린 은수저, 비단, 폐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친정 오라비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 한 통도 발견되었습니다. 곧 늙은 안방마님을 쫓아내고 곳간 열쇠를 차지할 터이니 노름빚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대로 편지를 구겨 화선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혀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김진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화선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녀를 감싸주던 김진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화선은 멍석 위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탕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고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백부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처를 구타한 것은 강상의 윤리를 저버린 대역죄요. 거짓 임신으로 주인을 속인 것은 기만죄이며 집안 재물을 훔친 것은 절도죄다. 이런 흉악한 여인을 집안에 단 하루도 둘 수 없다. 곤장으로 다스려 관아에 넘겨야 마땅하나 가문의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우니 우리 손으로 내치겠다. 백부님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선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녀는
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정씨 부인은 싸늘하게 치맛자락을 빼냈습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잡지 않은 것은 너다. 인과응보라 했으니 원망하려면 너의 욕심을 원망해라. 하인들은 화선을 멍석에 말아 마당 한가운데 놓고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우리 마님 눈에 눈물 나게 한 죄다. 하인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듯 매질을 했습니다. 화선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진사조차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한참 매질이 이어진 후 멍석이 풀어졌을 때 화선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백부님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것이 입고 있는 비단옷을 다 벗겨라. 우리 집안의 물건이니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나갈 자격이 없다. 입던 무명옷 한 벌만 던져주고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은 화선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겨내고 낡고 해진 무명옷을 던져주었습니다. 화선은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지만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지. 본처를 때리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화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화선은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윙윙거리며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기와집은 이제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를 거부하고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선은 눈 속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지나가던 개조차 그녀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한때의 영화는 봄날의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추위뿐이었습니다. 대문 안 김진사댁 마당에서는 정화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와 대문과 마당 곳곳에 뿌렸습니다. 구, 잡귀야 물러가라. 부정한 기운은 썩 물러가라. 하얀 소금이 눈 위에 뿌려지며 그간의 아군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연거푸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김진사에게 엄중한 훈계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처신을 똑바로 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게. 부인에게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이야. 김진사는 어른들의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굽히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흐트러진 집안을 말없이 정리했습니다. 화선이 머물던 별채의 물건들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방을 깨끗이 닦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다시 안방마님의 영이 선 것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흩어졌던 옷가락지와 폐물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깨진 그릇 조각들도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집안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김진사는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부어오른 뺨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본 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진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내가 귀신에 홀렸던 모양이오.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간 일은 덮어두시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헛발을 디딜 때도 있는 법입니다. 다만 다시는 이 집안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약조해 주십시오. 정씨 부인의 너그러운 용서에 김진사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맹세하리다. 다시는 부인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신뢰와 정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화선의 흔적은 눈보라 속에 파묻혀 사라졌고 집안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부엌에 모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늦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님이 최고야. 그 독한 것을 단번에 내치시는 걸 보았어? 속이 다 시원하다. 하인들의 쑥덕거림 속에는 주인 마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진사 댁의 밤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밤, 달빛만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이 집안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화선이 쫓겨나고 김진사가 눈물로 참회한 그날 이후 김진사 댁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집안을 휘감았던 매서운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갔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장독대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화선이 머물던 별채는 깨끗이 치워져 다시금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으로 되돌려졌고 그곳에 서려있던 탐욕과 기만의 탁한 공기는 맑은 바람에 씻겨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밝은 얼굴로 마당을 쓸었고 그들의 빗자루 소리는 경쾌한 박자가 되어 집안의 활기를 북돋았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읍내 출입을 즐기며 풍류를 셌던 그였으나 이제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정씨 부인의 처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인, 밤새 평안하셨소? 방이 차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일찍 들렀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이 깊이 배어 있었고 정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고 그 모습은 마치 갓 혼인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력과 깊은 인내심은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정씨 부인의 말 한마디를 법처럼 따랐으며 그녀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깊이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결코 자만하거나 지난 일을 들추어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김진사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는 깍듯이 남편을 높여주었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정씨 부인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김진사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집안의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김진사 댁 이야기는 화제였지만 이제는 흉흉한 소문이 아닌 칭송의 말이 오갔습니다.
역시 그댁 마님은 보통 분이 아니셔.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결국 사필 귀정으로 만드셨잖나. 안악들은 정씨 부인의 덕을 칭송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또한 쫓겨난 화선에 대한 소문도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그녀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읍내 장터에서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은 욕심이 잉태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뒤뜰의 감나무에는 푸른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마당의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씨 부인을 위한 선물을 사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정씨 부인이 평소 즐겨 읽는 서책과 귀한 약재였습니다. 부인,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아 용하다는 약재상을 찾아 지어왔소.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나와 백년해로 해주시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남편의 말에 정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단옷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남편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이 사온 약재를 정성껏 달여 올렸습니다. 약탕기에서 퍼지는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김진사는 아내가 달여준 약을 마시며 지난날 자신이 화선의 꼬임에 빠져 아내가 달여준 보약을 의심하고 내쳤던 일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네, 그때는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했소. 이리도 귀한 정성을 몰라보다니 나는 정말 어리석은 놈이요. 김진사가 자책하자 정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냇물에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은 감정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모가 함지박 가득 찐 옥수수와 감자를 들고 와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유모의 얼굴에는 주름 사이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과 김진사, 그리고 유모는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한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멀리서 매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려. 마음이 편하니 물 한 모금도 달게 느껴지는 게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니 거친 음식조차 산해진 미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김진사댁 곳간은 뱃살과 곡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배처슬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사람의 덕분입니다. 집안이 편안하니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군요.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아내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변화를 반기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나눔과 덕의 상징이 되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곳간 열쇠를 더욱 단단히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문을 열어 덕을 쌓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집안은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떡을 치고 전을 부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작년 이맘때 화선이 설치며 집안 분위기를 망쳤던 기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차례상에는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김진사의 등 뒤로 든든한 가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상님들도 이제야 마음 편히 음복하시고 후손들을 굽어 살피실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송편을 먹으며 달마중을 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시리고 아팠던 계절이 돌아왔지만 김진사 댁의 겨울 풍경은 작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여전했지만 아랫목은 절절 끓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훈훈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김진사와 정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탁, 타탁하고 밤이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김진사는 잘 익은 밤 하나를 까서 호호 불어시킨 다음 정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뜨거우니 조심하오.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드시오. 무뚝뚝한 경상도 산에 갔던 김진사가 쑥스러운 듯 건네는 말에 정씨 부인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을 받아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소. 내 비록 잠시 헛된 욕망에 눈이 멀었었으나 부인의 지혜 덕분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소. 내 남은 생은 오직 부인과 이 가문을 위해 바치리다. 두 사람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맞잡은 온기만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뜨거웠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문 밖에서 두 분의 대화를 엿듣고는 안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두 분이 진짜 부부가 되셨습니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유모는 부엌으로 돌아가 따끈한 숭늉을 한 사발 떠서 안방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물러갔습니다. 하인들도 사랑채와 행랑채에서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님 같은 분이 없지. 그렇고 말고. 집안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등대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사와 정씨 부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금슬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고 김진사 댁은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집안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문을 지켜낸 정씨 부인의 현명함과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를 찾은 김진사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화선의 비참한 말로는 욕심 많은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그 모든 사연을 알고 있다는 듯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바람소리도 이제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안방 은은한 호롱불 아래서 정씨 부인은 마지막 바느질을 마치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편안하게 잠이 드는 노부부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해서 잊기 쉬운 이 진리가 우리네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